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종이 한 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회장실이었습니다. 52층 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불빛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실내는 장례식장보다 고요했습니다. 방금까지 검은 넥타이를 메고 조문객들과 악수를 나누던 남자가 이제 혼자였습니다.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가죽 의자에 등을 기댄 채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태성, 그룹 회장. 오늘 오전 아버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어디서 오는 건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던 남자를 잃은 슬픔인지 아니면 끝내 묻지 못한 질문들을 영영 묻어버린 데서 오는 슬픔인지. 위스키 잔에 손을 뻗다가 멈췄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린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친모가 살아있습니다. 잔이 테이블에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비서는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남자 곁에서 일해온 사람만이 구사할 수 있는 얼굴,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어떤 경위였지?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탄했습니다. 분노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사람처럼 혹은 이미 오래전에 감정을 다 소진한 사람처럼. 비서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이 회장 앞에서 망설임은 사치라는 걸 알았습니다. 입양 당시 지급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커다란 회장실 안에 시계 초침 소리만 살아남았습니다. 태성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심의 불빛들이 그의 윤곽을 역광으로 감쌌습니다. 그는 양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서는 그 침묵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성이 낮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내가 찾아가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이 방 안에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 석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이름 이금래. 그 이름이 활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입양 관련 문서였습니다. 오래된 서류였습니다. 태성은 그 위에 찍힌 날짜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세 번째 서류에는 현재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재래시장 골목 안, 칼국수집. 태성은 세 번째 종이를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머지 두 장은 그대로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것이었습니다. 수행원들 눈에는 낯선 옷이었습니다. 회장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에는 단 한 줄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읽다가 잠깐 멈칫했던 그 문장. 출생의 진실은 내 죽음과 함께 가져가지 않겠다. 평생 사업가였던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문장치고는 지나치게 감상적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문장을 장례식장에서 들었을 때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가 충격을 받아 굳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저장됩니다. 태성은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12살에 알았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서류를 꺼내다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저녁 그를 불러 앉혔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더 사랑한다는 말을 3번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지만 태성은 그날 이후 2가지 질문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왜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가? 두 번째 질문이 스스로를 더 오래 붙잡았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버렸다는 분노보다 기억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더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직접 확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답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답이 어떤 모양이든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남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조용한 얼굴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재래시장 입구는 낮은데도 어두웠습니다. 차양막 아래로 고인 빗물이 줄줄 흘러내렸고 생선 냄새와 기름 냄새와 젖은 골판지 냄새가 뒤섞여 골목 전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좌판 상인들은 비닐을 끌어당기거나 손님을 불렀고 리어카 하나가 좁은 골목을 느리게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오후였습니다. 누군가에겐 태성은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외투는 어깨부터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은 없었습니다. 차도 수행원도 비서도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눈에 그는 그냥 비를 맞고 서 있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말끔하지도 않았고 딱히 초라하지도 않은, 그러나 어딘지 제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보이는 남자. 누구도 두 번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에 적힌 주소를 두 번 확인하고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골목 끝이었습니다. 낡은 간판 하나가 비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금년의 칼국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창가에 김이 서려 있었고 안에서 뭔가 끓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문 앞에 낡은 고무 발판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자가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앞치마를 두른 채 국솥 앞에 서 있는 여자. 흰 머리가 섞인 단발. 굽은 등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오래 무거운 것을 저은 사람 특유의 자세였습니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젓고 그릇을 꺼내고 손님 자리를 흘러보는 동작이 오랜 숙련의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이 아주 조금 좁아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단단하게 쌓아 올린 것들이 있었습니다. 냉정함, 거리감, 판단을 보류하는 마음.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더 세졌습니다. 문 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거기 양반 들어와요. 비 맞지 말고. 창문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성은 그 말을 듣고 잠깐 굳었습니다. 비를 피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반갑다거나 어서 오라거나 손님을 끄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 맞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실내는 좁았습니다. 4개의 테이블, 낡은 나무 의자들, 벽에는 반쯤 바랜 메뉴판 하나. 가장 안쪽 테이블에 할아버지 2명이 칼국수를 먹고 있었고 창가에 중년 여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국물 냄새가 진했습니다. 멸치 육수와 된장이 섞인 냄새, 뚝배기에서 뚜껑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벽에는 가스불 조절 방법이 붙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달력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입구 근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손이 거칠었습니다. 관절이 두드러진 손이었습니다. 오래 물에 닿았던 손, 오래 무거운 것을 들었던 손. 앞치마에는 밀가루 자국이 있었습니다. 돈 없소. 말이 나왔습니다. 계획에 없던 말이었습니다. 행색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대사였지만 막상 내뱉고 나니 이상하게 속이 불편했습니다. 여자는 잠깐 그를 보았습니다. 풀어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먹어요. 그리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국물이 피어올랐습니다. 태성은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잠시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면발이 두꺼웠습니다. 애호박이 어슷하게 썰려 들어 있었고 국물은 맑지 않았습니다. 고급 식당의 칼국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끓인 국수였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낯설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대였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인지 머릿속에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뇌가 기억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너무 오래되어 언어로 꺼낼 수 없는 종류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이 넘어가는 순간 무언가가 흉골 아래에서 조금 풀렸습니다. 태성은 그것을 눈치채고 즉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런 감각에 속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신이 여기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숟가락을 들 때 손이 아주 조금 느려졌습니다. 여자는 계산대 뒤에 서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국수를 먹으면서 그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관찰이라고 해야 정확했습니다. 감정을 뺀 채 정보를 수집하는 일. 그가 사업을 할 때 상대방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이었지만 오래된 옷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아무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그것을 밀어냈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판단하기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그냥 눈앞의 상황만으로 이 여자를 함부로 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게 함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자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빈 물컵에 물을 채워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리고 돌아서려는데 태성이 먼저 말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나온 말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멈췄습니다. 한태성. 숟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태성은 즉시 그것을 포착했습니다. 여자의 손이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멈칫했습니다. 숟가락을 정리하던 손이 허공에서 잠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요, 좋은 이름이네. 웃었습니다. 작고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태성은 오랫동안 사람을 상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법정에서, 언론 앞에서. 그는 사람의 얼굴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눈이 무너졌습니다. 웃음은 얼굴에 있었고 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아니라 태성 너머의 무언가를, 혹은 아주 오래전의 무언가를. 태성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저런 눈빛인 거지? 그 얼굴에는 분명히 이름을 듣기 전과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기대했다가 어긋난 사람의 얼굴. 무언가를 오래 기다렸는데 그게 아니었을 때의 얼굴.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산대로 돌아갔고 천을 꺼내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돈 없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먹으라고 했던 여자의 말도.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자는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닦는 팔동작이 아까보다 느렸습니다. 태성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태성은 생각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 품고 들어간 것들이 국물 냄새 안에서 조금 흐릿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히 다잡았습니다. 내일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들기 직전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냄새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멸치 육수, 된장, 오래 끓인 것의 냄새. 그 냄새와 함께 5살쯤 됐을 아주 어린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이내 가라앉았습니다. 잡으려 하면 사라졌습니다. 언어가 되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태성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사흘을 더 갔습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갔습니다.
첫날은 점심 전, 다음 날은 늦은 오후, 사흘째는 저녁 무렵. 시간대마다 이 여자를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낡은 외투를 매번 입었습니다. 태성이 이 골목에 오는 이유가 밥 때문이라고 시장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데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여자는 매일 거기 있었습니다. 문을 가장 먼저 열고 가장 늦게 닫았습니다. 새벽에 육수를 올리고 반죽을 했습니다. 점심 손님이 몰릴 때는 혼자 홀가 주방을 오갔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장씨라고 불리는 나이든 여자가 오전에 두어 시간 왔다 갔고 인근 학교 아이가 방과 후에 잠깐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혼자였습니다. 태성은 세 번째 방문날 오후에 결정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손님이 빠진 자리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홀에 손님이 2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자가 주방 쪽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밥상에는 국이 없었습니다. 아까 손님들에게 나간 칼국수 냄새가 홀 전체에 퍼져 있는데 여자 앞에는 찬물에 밥을 만 그릇 하나와 김치 한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성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인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손님에겐 고기를 얹어주었습니다. 사흘 동안 보면서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할아버지 손님에게는 묻지도 않고 고기를 한 점 더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자기 밥상엔 반찬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의 논리가 무엇인지 태성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게의 매출은 대략 얼마일 것이다. 이 위치의 임대료는 얼마일 것이다. 인건비와 재료비를 빼면 남는 것이 얼마일 것이다. 그리고 그 남는 것에서 이 여자가 스스로에게 쓰는 돈은 얼마일 것이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돈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와야 할 자리에 이상한 것이 차오르는 게 태성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태성은 일부러 늦게 갔습니다. 파장 무렵이었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여자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들어서자 여자는 반기지도 않았고 내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 하나를 눈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태성이 수저를 들었을 때 여자가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태성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서울이라고. 여자는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을 했습니다. 정리하고 닫고 뒤집어 놓고. 태성은 국수를 먹으면서 여자를 계속 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연기를 혹은 균열을. 그러나 이 여자에게서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냥 피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일하고 많이 지쳐있고 그러나 아직 일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태성에게는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태성은 가게 근처 여관에 묵고 있었습니다. 비서에게는 지방 출장이라고만 했습니다. 수행원들은 건물 밖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태성은 혼자 여관방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미 상인들은 다 철수했지만 골목 끝 칼국수집에 불은 켜져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가게에 불이 켜져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손님을 받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태성은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문 너머로 불빛이 흘러나왔고 인기척이 있었습니다. 태성은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 왔던 날과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여자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뭔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손이 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어루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가게 유리 너머로 겨우 스며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상호야.
태성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우.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여자 혼자였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혼잣말. 태성은 창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것이 보였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여러 장이 아니라 한 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색이 바랜 사진이었습니다. 오래된 컬러 사진, 특유의 주황빛이 도는 색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였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카메라 쪽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그 손등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작은 점이었습니다. 태성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등 중앙에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그는 즉시 생각했습니다. 우연이다. 점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손등에 점이 있는 아이가 세상에 얼마나 많겠는가. 사진이 흐릿했습니다. 정확히 같은 위치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여전히 그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사진 위에 올려진 채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아주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서.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낡은 국수집 안에서 사진 한 장을 앞에 두고 태성은 골목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본 것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사실과 감정을 분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그 이름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상우야. 그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은 태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흔들렸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닿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불이 꺼질 때까지, 여자의 발소리가 안쪽으로 사라질 때까지, 골목이 완전히 어두워질 때까지, 그리고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골목 무퉁이에서 결국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꺼진 창문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 여자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소란이 먼저 들렸습니다. 태성이 골목 입구에 들어서던 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빼꼼 내밀고 있었고 리어카를 끌던 남자가 멈춰 서서 골목 안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태성은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칼국수집 앞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여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더 들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희고 허리가 굽었지만 목소리는 골목을 가득 채울 만큼 컸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보다 젊었습니다. 얼굴이 붉었고 손가락이 가게 안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금레는 가게 문 안쪽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아이 어디 보내고 잘 사네. 나이든 여자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는데 그건 늙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은 것을 쏟아내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금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제발. 그 한마디가 오히려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황을 견뎌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싸우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도 없이 이 자리에 서봤던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젊은 여자 복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짓말 마. 그날 계단에서 있었던 일 당신도 알잖아. 그 말과 함께 오래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골목에 서 있던 시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래된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해 전 일이라고 저 집안 사정이라고 참 딱하다고. 태성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상황을 보았습니다. 나이든 시장 상인 하나가 지나가며 중얼거리는 말이 들렸습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했습니다. 금래 씨가 어린아이를 안고 계단에서 크게 다친 일이 있었다고. 다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그 뒤로 날씨가 흐리면 다리를 절었다고. 태성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동안 이 여자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걸음이 달라졌습니다. 오전에는 멀쩡하다가 오후가 되면 한쪽 다리를 약간 끌었습니다. 오래 서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자가 소리를 계속 높였습니다. 시어머니 순덕이 가세했습니다. 금래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했습니다. 억울하다면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배운 사람처럼. 태성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시장 주인 하나가 나서서 순덕을 말렸습니다. 왜 또 와서 이러냐고, 장사하는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순덕이 그 말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금래는 그 소란이 가라앉는 동안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지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태성은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금래는 주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났습니다. 세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자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닦고 나온 것이었지만 눈가가 붉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이미 다 무너진 적이 있어서 더 이상 무너질 곳이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금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치마를 고쳐매었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가져왔습니다. 태성은 그 그릇을 받으며 처음으로 이 여자에게 묻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서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태성이 여관방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조사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태성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회장님 입양 당시 지급된 금액 받자마자 전액 돌려줬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즉시 물었습니다. 뭐? 비서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금래의 금융 기록이었습니다. 공식 경로로 의뢰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금액이 계좌에 들어온 날짜가 있었고 그로부터 사흘 뒤 같은 금액이 그대로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수신 계좌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였습니다. 태성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간 매달 후원금이 나갔습니다. 수혜자 이름은? 비서가 잠깐 멈췄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상호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성은 전화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시장 골목에 흐릿한 불빛이 있었고 그 끝 어딘가에 그 칼국수집이 있었습니다. 한상우. 그게 자신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입양 전 이름. 서류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이 순간 그렇게 크게 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30년간 후원금이 나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계산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보낸 뒤에도 놓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그 밤 비서에게 추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당시 입양 절차의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금래가 서류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계단 사고의 전후 상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틀 뒤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시 입양 절차는 금내 혼자 결정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주도한 일이었습니다. 금내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사고로 이어졌다는 주변 증언이 있었습니다. 금내는 아이를 안은 채 계단에서 떨어졌고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금내는 다리를 다쳤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서류에 이미 도장이 찍혀 있었다는 진술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금내가 원해서 받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을 만들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그리고 금내는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분노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향해왔던 곳이 아닌 전혀 다른 곳으로.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국수를 끓이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들지 못한 이유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자꾸 찬물에 밥을 말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여전히 그 골목에 있었습니다. 비서는 매일 전화를 했고 본사에서는 회장의 부재가 길어지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진 중 한 명이 건강 문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비서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태성은 매일 칼국수집에 갔습니다. 처음엔 관찰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를 굳이 붙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문을 열면 국물 냄새가 났고 여자가 눈짓으로 자리를 가리켰고 국수가 나왔습니다. 그 순서가 반복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여관방이 좁았습니다. 태성은 평소 수면제 없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흔 이후로는 당연한 일상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알약 하나, 그게 없으면 새벽 3시까지 천장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약을 깜빡했습니다. 여관 근처에 약국이 없었습니다. 태성은 그냥 누웠습니다. 어차피 못 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이었는지 기억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장판이 낡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빛이 들어왔는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장가였습니다. 언어가 있었지만 가사가 무엇인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멜로디만 남았습니다. 낮고 느리고 불규칙한 자장가였습니다. 음정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진짜 같았습니다. 연습된 자장가가 아니라 그냥 흥얼거리는 사람의 소리. 태성은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방 안이었습니다. 그 자장가가 방 안에서 났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것. 그러다 잠에서 깼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태성은 누운 채로 천장을 보았습니다. 자장가의 멜로디가 아직 귀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억 어디에서도 출처를 찾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무서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감각이 낯설었습니다. 태성은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인수합병이 무산됐을 때도, 오랜 파트너가 배신했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처도 알 수 없는 자장가 하나의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눌렀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새벽에 혼자 여관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그 새벽에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것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오래 지고 있어서 손에 익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점심이었습니다. 금례가 국수를 내려놓고 돌아서려는데 태성이 말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금례가 멈췄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돌아보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무너지는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오래 안고 살아온 사람만이 지를 수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있었지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여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가 두 사람 사이에서 무언가를 바꿔놓았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국수 그릇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태성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성은 비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계획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비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바꾸실 겁니까? 태성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직 모른다고 했습니다.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아직 모른다고 말할 때는 이미 반쯤은 알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태성은 오래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끝 가게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약없이 잠들었습니다. 철거 용역이 온 건 아무 예고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점심 장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례가 반죽을 하고 있었고 태성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와 있었습니다. 골목 초입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 조끼를 입은 사람들, 손에 서류를 든 사람도 있었고 장비를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장선 사람이 가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금례가 나왔습니다. 밀가루가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면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철거 명령이었습니다. 이 골목 일대를 포함한 재개발 구역 지정 통보였습니다. 명도 기한은 2주. 협의 없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나타난 건 그 직후였습니다.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순덕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을 드디어 이루는 사람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복자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 뒤에 낯선 남자 둘이 더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집 오늘 끝이야. 순덕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렸습니다. 금례는 서류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차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성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외투가 아니었습니다. 코트가 달랐습니다. 걸음이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골목 상인들 몇몇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사람이 맞나? 여기 밥 먹으러 오던 그 사람이 맞나? 태성은 철거 용역 앞에서 멈췄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부섭니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높이지 않아도 되는 목소리였습니다. 골목이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뭐야? 태성은 순덕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순덕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보냈다던 그 애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골목 전체가 멈췄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자가 옆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금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에 쥐고 있던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줍지 않았습니다. 눈이 태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태성은 순덕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한 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주인이죠. 침묵이 길었습니다. 비서가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철거 용역 책임자에게 건넸습니다.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이 골목 일대 토지 소유권이 열흘 전 이미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새 소유주의 이름은 한태성이었습니다. 양복 남자들이 순덕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복자가 그 옆에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거 용역은 장비를 거두었습니다. 트럭이 돌아갔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덕은 뭔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성이 한번 쳐다보자 그 눈빛을 마주친 순덕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자가 순덕을 이끌어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건 태성과 금례였습니다. 금례는 여전히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서류를 이제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금례가 태성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 눈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윤곽을, 눈매를, 손등에 있는 점을. 태성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골목에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편지는 서랍 가장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태성이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장례 이후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서랍이었습니다. 자물쇠가 있었지만 열쇠는 유품 봉투 안에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태성에게.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오래된 글씨였습니다. 볼펜이 아니라 만년필로 쓴 글씨였고 잉크가 조금 번져 있었습니다. 태성은 그 봉투를 골목 끝 칼국수집에서 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뒤였습니다. 금례가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창가 자리에 앉아 봉투를 꺼냈습니다. 뜯기 전에 한참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례가 그를 보았습니다. 뭔가를 느낀 것인지 조용히 맞은편 의자를 빼서 앉았습니다. 태성이 편지를 뜯었습니다. 종이가 2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앞뒤로 빼곡했습니다. 오래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태성이 30살이던 해였습니다. 한 번도 붙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에는 차분했습니다. 태성아, 내가 이걸 읽을 때 나는 없을 것이다. 없어야만 쓸 수 있는 말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안다. 금례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너의 엄마는 널 버린 게 아니다. 내가 확인했다. 오래 걸렸지만 확인했다. 그녀는 살리고 싶었다. 그 아이를 너를. 태성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이 뜨겁다는 걸 알았지만 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를 데려온 건 사랑이었다. 그러나 진실을 숨긴 건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이 내게 무슨 짐을 지게 했는지 미안하다. 편지가 끝났습니다. 태성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금례가 그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을 보았습니다. 중앙에 있는 작은 점을.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나오는데 58년이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회장실에서 쓰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쓰지 않아서 녹슨 목소리였습니다. 금례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열리는 것처럼. 처음엔 믿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기다린 것을 믿었다가 다시 무너졌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흔적이 그 흔들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성이 오른손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손등이 보였습니다.
금내의 눈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천천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오랫동안 고여있던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상호야.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주 작았습니다. 가게 안에 두 사람밖에 없는데도 그 이름이 간신히 공기를 건넜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안에서만 불렀던 이름이었습니다. 태성은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싸우는 것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놓는 것처럼. 나 여기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금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냄비를 꺼내는 소리, 가스불을 켜는 소리, 물이 끓기 시작하는 소리. 그리고 얼마 후 금내가 나왔습니다. 손에 작은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뚝배기였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리고 밥 한 그릇. 금내가 그것을 태성 앞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말에 태성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순간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의 첫마디가 이것이라는 게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도 비 맞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없다고 해도 그냥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방식은 처음부터 이것이었습니다. 걱정을 말로 하지 않는 것. 그냥 밥을 차리는 것. 태성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 뜨거움이 손끝에서 어딘가로 퍼져나갔습니다. 58년 만에 어머니가 차린 밥상이었습니다.